예, 2008년 10월 26일 CN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철호 소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건축과 생산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정철호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정철호 소장님이 지금 좀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곧바로 PT를 줄 알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건축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간접 파트너스라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간접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 예.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건축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어떤 부가가치가 뭐 예술성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된 어떤 고급 부가가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느냐는 이제 민주주의과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적인 모토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는 시장을 뚫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디자인 부가가치겠죠. 지금 첫 번째 장에 DAAC라고 하셨는데 여기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간단한 DAC라는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CAD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Computer Aided Architectural Design인데요. 이거는 Design of Architecture Aided Computation이고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쓰는 용어고요. 예전에 건축계에서 뭐였냐면은, 디자인을 못하는 사람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디자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객관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툴로 인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디자인 자체는 스키매틱 초기 단계의 디자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디자인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CAD나 컴퓨터 툴에 좀 종속이 됐는데 이제는 좀 본연의 건축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들은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DAC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를 썼는데요. 한 4년 동안 10권을 썼는데, DAC 원수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훨씬 더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스마트 스페이스 원수라는 얘는,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건축이 지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 지금 전자, 전기, 통신 분야만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은 건축이라는 공간이거든요. 그 얘기고요. 안도다도 리더 프로젝트는 뭐냐면 안도다도 선생님이라고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 프라이스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대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컴퓨터 CAD라는 몇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재해석하는가의 문제였었고요. Knowledge Station 유비쿼터스 정폭은 역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얘기고요. 스케치업하고 폼즈 알토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쓰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거 방금 이제 답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미국 하버드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건축대학원하고요, 경영대학원하고 법과 로스쿨, 이 세 개가 매일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대학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뉴욕으로 전부 다 이제 졸업해가지고 뉴욕으로 취직을 하는데, 건축대학원 졸업한 애들은 추모 4만 불을 받고요. MBA 딴 애들은 8만 불을 받더라고요.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로펌에 가는 애들은 12만 불을 받습니다.
그럼 왜 처음서부터 뭐 왕우장상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비슷한 돈 내고 열심히 공부인데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캐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보통 오토캐드거든요. 건축에서는요. 오토캐드가 이제 90%의 중간 부분이 오토캐드를 쓰고요. 이분들이 그 오토캐드의 혜택이자 이제 저주를 받은 분들이죠. 보면 그 대량 생산, 도면 대량 생산하고 도면 자동화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오토캐드가요. 그래서 뭐 몇 사람 안 되는 사무실도 아파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예전에 손으로 그렸을 때부터는. 그런데 왼쪽의 5%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의 5%들은 굉장히 그 커다란 스케일의 그 사무실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5%, 오른쪽의 5%는 굉장히 독특한 캐드를 씁니다. 왼쪽의 5%는 뭐 마야, 폼지, 라이노 이런 식으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다른 산업에서의 뭐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을 하고요. 오른쪽에 뭐 3,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사무실들은 완벽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트된 캐드를 쓰죠. 요즘에 BIM 이 초기 버전들이었었는데 리플렉스하고 프로엔지니어, 카티아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을 창출을 하는데요. 이제 90%의 불쌍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받고 구제받고 좀 더 창의적이고 그렇게 돼야만 아까처럼 4만 불, 8만 불, 12만 불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딸 있으면은 이제 건축가들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이제 뭐 보내겠습니까? 건축가가 이제 외과의사랑 비슷해진 거죠. 외과의사도 옛날에는 엘리트들이 다 갔는데 맨날 상교대하고 맨날 수술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엘리트는 성형외과하고 뭐 쉬운 뭐 무슨 저기 다 뭐 안과로 가고 이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금 외과의사 되었습니까?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좀 이렇게 I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술성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좀 이제 캐주얼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자인 부가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디자인 부가가치를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다음 편 보시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게 DAAC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고학력 저임금 노동력이 건축산업에서 너무 많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요. 애들이 3천만 원을 못 받고 일을 해요. 그럼 걔네들을 갖다가 며칠 동안 칼하고 풀 주고서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면 걔네들 모델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대규모 사무실에서는 뭐 그건 대규모 사무실 얘기고 소규모 사무실은 그보다 훨씬 더 연봉이 낮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부터 보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은 그거의 영향이 지금 1000년이 넘게 흘러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있는 사람한테 밑에서 5년 동안 있어가지고 라이센스 사람이 사인을 해줘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제도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고요. 노동 지작적인 프로세스, 인허가를 할 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오토캐드 도면 없애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노동 지작적인 그런 프로세스들이 없어져야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는 직업군이 된다는 거죠. 같은 사자부터는 왜 우리만 흡수냐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그 건축을 하는 후배들도 많고 친구들도 있는데 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예술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 하나는 뭐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 딴 한 사람들은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사무실에서 그냥 오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젊었을 때는 뭐 자기 밤새 뭐 이렇게 그런 구조도 만들고 이러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딱 획일적으로 좀 그건 왜 그랬었냐면은요.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명문대는 이제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뽑질 않았거든요. 와서 뽑았는데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우선 말로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예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죠. 그건 엔지니어링만 가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똑똑한 양반들이 다 졸업하고 어디 가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텐데 건설회사거든요. 그래서 다 건설회사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분들은요.
지금 잘 크고 계시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제 조그만 허가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그만 그 사무실들이 아까처럼 오토캐드로 좋아진 면도 있지만은 그 획일화되고 나빠진 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획일화되고 나빠진 면들을 패러다임의 그 변화에 순응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획일적인 비하의 뜻은 전혀 없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G1이라는. 이거는 이제 그 그룹 1이고요. 네. 이게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이제 패러다임의 첫 번째 변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그 HP 뭐라고 그러죠? 잉크젯 프린터? 네. 이게 한 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잘 사는 애들만 이제 과외하는 애들만 살 수 있었어요. 네. 그거가 이제 지금 막 그 몇 년 전, 5년 전쯤에는 이제 미국에 막 홈쇼핑에서 네. 막 뛰어 팔기 했거든요. 네. 지금은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네. 근수를 알아서 팔기 때문에요. 중고로 근수를 알아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옛날에는 레이저 커터라든지 랩트를 프로타이핑 하는 거 있었는데 신속조형 기술 기계들이요.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산업에서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에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문제없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 자료 중에는 건축의 아름다운 건축 사진도 상당히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 스승님이에요. 라파엘 비니올리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화신백화점에서 산발이 건물도 저희 회사에서 한 거고요. 네. 이걸로 이제 일약 세계적인 스타를 뜨신 분인데요. 이게 도쿄 인터내셔널 포럼이라는 건물입니다. 일본 항공 앞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일본이 그 80년대 말에 버블 경제가 극에 쳤을 때, 돈이 막 남아들어서 미칠 때 지은 이제 설계해서 시공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 건물을 보시면은 대량 생산으로 된 제품들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돈이 남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배처럼 생긴 트러스가 있거든요. 저 배처럼 생긴 트러스들은 하나하나가 다 틀리게 생긴 거고요. 네. 저렇게 커다란 한 100m 정도 될걸요? 100m 정도 되는 공간을 단 2개의 기둥을 가지고 받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제 엔지니어링의 승리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그 오픈 스페이스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 컨벤션 센터의 네. 홀이에요. 엔트 홀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거는 거기 이제 지하의 그 컨벤션 홀이고요. 네. 보통 일자 기둥을 쓰는데 이 김효일 선생님 그때 이제 기둥을 4개로 이렇게 나눈 거죠. 네. 일자 기둥을 이렇게 4개로 나눈 그런 이제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라는 거죠. 일자보다 훨씬 더 좀 감성적이네요. 감성적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컨벤션 센터는 3m를 기본으로 팔거든요, 부스를. 그런데 이제 요걸 하다 보면 부스가 좀 많이 줄어들죠. 폼생폼사하는 뭐 그런 건데요. 황궁 앞에 상징적인 건물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읽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게 뭐냐 이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오토캐드서부터 쭉 예전에 MIT에서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캐드의 제일 시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패드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전후하고 전을 전을 이제 그 벡터로 이제 읽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캐드가 발전이 됐는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캐드의 시초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캐드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흘러왔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지금 그 루이스 아이칸이라는 그 미국의 건축에서 뭐 전설처럼 계신 분인데 5대 거장 중에 한 분이죠. 이게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건물이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신전 같은 그런 건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속아요. 다시 한번 돌아와주세요. 뭐냐면 이건 지어진 적이 없는 건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그 라이트스케이프라는 그 렌더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MIT의 그 건축 스튜디오에서 언빌트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의 이제 위대했던 건축가들을 기리기 위해서 언빌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그 오토캐드의 끝은 이거라는 거죠. 자동화, 효율화의 끝은
극사실적인 렌더링이라고 해요. 근데 극사실적인 렌더링이 건축가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한 좋은 툴로도 쓰여지고, 건축가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도와줬는데, 이거의 뜻은 역시, 창의력은 아니라는 거죠. 창의력을, 더 좋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은 예전에 금기시대,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금기시대였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지금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야만 고학력과 임금 노동력이 없어져서 건축이 좋은 프로페셔널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보통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요. 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높이에서 잘라진 단면도를 가지고 그거를 스태킹을 합니다. 이렇게 차례 쌓아 올라가는 것들 현대 건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언폴드를 해가지고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공간의 연속 같은 것들을 언폴딩 되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한번 설계를 본 겁니다. 학교나 이런 데도 강의를 하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좋아요. 잘 받아들여요. 좀 이따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접해보지 않은 거죠. 외국 책에서 보는 그런 기법들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재밌어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렉 링이라는 이제 아는 친구라고 그랬죠.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래피드 프로타이핑하고 이제 이거 왼쪽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있는 월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속 조형 기술을 만든 겁니다. 신속 조형 기술을 만들고요. 그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예고요. 이거는 엠브로릭 하우스라고 제니스 비엔날레 이분이 낸 건데 컨셉이 뭐냐면은 대량 맞춤화예요. 대량 생산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이후에서 건축은 대량 생산의 시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일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고 일정 부분의 생활의 질은 향상이 됐죠. 그런데 깊이가 깊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대량 맞춤화는 저거는 컴퓨터가 건물을 찍어낼 때마다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맞춤이라고 하는데 테일러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얘기해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테일러링도 맞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맞춤화의 대결로 보는 거고요. 저는 미래를요. 저는 대량 맞춤화 편에 선 거죠. 이런 것들의 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대량 맞춤화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를 하나도 안 쓰고 손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고요. 완전히 컴퓨터를 이해해서 컴퓨터의 웹 프로타이핑이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토캐드 희생자들은 이제 이런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런가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 2학년 애들한테 전개도를 그리는 법하고 레이저 커팅 머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몇 시간 가르쳤냐면은 딱 4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맞춤화의 툴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다른 산업에서는 이것들은 예전에 대학원에서 했던 이제 디지털 건축 스튜디오고요. 저것들은 이제 스카이스크래퍼 있지 않습니까? 마철루 같은 것들은 이제 디지털의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이제 형성된 그런 건물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들이 녹스가 이제 있는 이태리 중정 건물에다가 이제 저런 설치 미술을 해놓고요. 설치 미술을 저렇게 메스터스마이제이션 된 피스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나무 끼워 맞춰서 용 만들고, 공룡 만들고요. 5,000원짜리인가 그런데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는 어떤 컨셉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요. 마크업.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디자인이 있고 마크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실제 제품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리얼 프로덕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뭐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얼리 디자인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이나믹스 뭐 그쪽 그다음 뭐 쉽빌딩 인더스트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컨셉이에요. 흔한 컨셉인데 건축은 하나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마크업하고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간과되고요. 카탈로그를 가져와가지고 재료업자들이 카탈로그를 가져와가지고 원본을 권하면은 그거를 보고서 그냥 굉장히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은 마크업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 마크업 프로토타입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나무로 만드는 것들을 먼저 만들게 하고요. 마크업을 보고요. 마크업을 보고서 이제 저랑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합니다. 용의 발톱이 어떠냐, 꼬리가 어떠냐, 너는 이 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막 해석을 만들어 와요. 자기는 용 꼬리가 더 들이붙었으면 좋겠고, 혓바닥은 메롱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보여주시면은요. 그럼 이제 날개도 저렇게 달릴 수가 있고, 뭐 더 과격하게 뭐 못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다시 또 자기의 오토캐드의 전개도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레이저 커터로 잘라와가지고 이제 아크릴로 이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패러다임을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들 스튜디오에 했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는 더 낯설네요. 이거는 이제 비선형의 건축이라는 게 있고, 요즘에 비선형, 그러니까 non-linear shape이 이제, 대세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런 비선형적인 것들을 각자 하나씩을 설계를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풀칠해봐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의 다음 단계들은 직접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제 쌓아 올리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어떤 건축보다 공간 개념을, 창조적 공간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확히 설계라기보다는요, 이 수업은 헤드 수업입니다. 건축 전산 수업이고요. 그래서 잘 못 만들어오는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몇 학번 뒤까지 이제 망신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느꼈던 김현 선생님이랑 같이, 김현 선생님이랑 같이 설계했던 보스턴 컨벤션 센터고요. 위에 트레스가 한쪽은 일스하고 한쪽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107개가 이게 다 틀리게 생겼던 겁니다. 이제 저거를 김현 선생님이랑 매일같이 머리만 떼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걸 오토캐드로 그릴 수가 없죠. 매일 변하는 디자인들을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려면 뭐 하루 8시간 모자르니까요. 8시간도 뭐 훨씬 더 근무했지만. 요새 현대 건축가들은 컨벤션 센터를 한번 해놓은 게 꿈일 수 있겠네요. 약간. 우리나라가 근데 인디애나 주만 하거든요. 미국은 각 주마다 하나 있으면 오시면 써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조그마니까 다른 컨벤션 센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조그만 컨벤션 센터를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캐드캠 학회는 신속 조형 기술, 기계공학 학회는 해석 조형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냥 저는 RP라고 그냥 씁니다. 어떻게 빨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저는 적극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아직은 비싸지만 아이팟 같은 경우 수십만 개 팔 수 있고 현대자동차도 수십만 대 팔 수 있지만 그 가격이 많이 내려와야지 건축은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으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정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책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예전에 19세기 말에요. 런던이 이제 세계 가장 최대 강국이었었죠, 영국이요. 그때 이제 영국 박람회. 영국 박람회에 무주 공간이 있어요. 기둥이 없이 얼만큼 크다란 공간에 인간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갔던 기술이 철입니다. 철 건축이어가지고 철하고 유리를 가지고서 얼만큼 크다란 거를 지을 수 있느냐 했었고요. 중간에 에펠탑은 파리 박람회죠. 파리 박람회에 블란스의 기술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에펠탑을 만든 거고, 지금 이제 구겐하임은 빌바오라는 스페인의 버려진 공업 도시에다가 그 시장이 똑똑해가지고 이제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을 위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관광 도시로 이제
탈바꿈에서 엄청나게 볼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디스커버리 뭐 이런. 디스커버리에서 나왔어요. 네. 이거 말씀드린 게, 네. 이 세 가지 건축물들이 각자의 시대의 테크놀로지의 정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정수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랭크의 우메라닌 빌바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굉장히 정체성이 있고 독특한 랜드마크들이 주는 그건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 이거를 저는 한번 봤을 때 상당히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맨 나중에 진 거는 타이타늄으로다가. 예, 이거를 졌다고 한번 열심히 봤는데. 약간 팔랑팔랑거리고요. 저 한번 계속 그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도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뱅앤올슨이라고 이렇게 스웨덴의 굉장히 미니멀한 홈티어터 멋진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죠. 하나씩 이제 응급실에 놓고서 이제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건데, 이제 얘네들 노틸러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비서련적인 패러다임을 심지어 그런 친구들한테 적용을 했다는 거고요. G4도 이제 디자이너가 좀 기하러 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서령의 것들이 계속 반영된다는 거고요. 다른 산업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그레글린의 작품인데요. 이것들도 이제 이집트의 카디프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곧바로 RP를 사용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이게 저희 지금 저널리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오른쪽은 스테레오 리소그라피가 있습니다. 저것들 왼쪽은 뭐냐면은 부지에 각 중요한 디자인 팩터들을 넣어놓고요. 그것들을 애니메이션을 시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랜덤하게 스톱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폼을 갖다가 그냥 건물의 매스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런 형식인데, 그런 것들은 손으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른 걸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지금 디지털 건축물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제 니콥이라는 MIT에서 특허받은 기술로 RP 중에서 가장 싼, 이렇게 쌓아 올려, 0.02mm 쌓아 올려서 하는 RP고요. 요즘에는 발전돼서 심지어 색깔도 된다는 거죠. 우리 전 시간이 이슈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셔서 이걸 봤는데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쌓는다라는 거가. 네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게 제일 싸니까요. 재료가 제일 싸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건축물에 쓰기에는 이제 해상도가 좀 낮고요. 거칠죠, 아주. 근데 이것들은 이제 몰포시스라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해체주의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 니콥사 거를 쓰고 있고,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다른 RP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볼보고요. 그래서 모포시스를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시면은요. 이제 굉장히 건축적인 이유에서 건축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전에 모포시스는 해체주의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예전에 하버드의 라파엘 모네오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현대 건축은 더 이상 평면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건축 이론 시간에. 그래서 이제 단면이 현대 건축을 가장 잘 이해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설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모포시스가 사용하는 것들이 3차원 단면입니다. 3차원 단면 모델인데 저것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너무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력 저임금 노동력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저런 것처럼 3차원 단면 수시도라는 거죠.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서 3D 스튜디오 맵, 폼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와이어프레임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렌더링을 사용해서 이제 작품을 했고요. 다음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저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속 선상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해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보는 조감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3점 투시도입니다. 위에서 밑을 보면 3점 투시도인데, 디지털 건축에서는 뭐가 가능했냐면은
와감도라고 그래서요. 레벨 제로. 바닥에서 위를 보는 시도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치지 건축가들도 굉장히 널리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요거에 해당.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감도라고 부릅니다. 저감도라고. 정말 제가 만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몰투스 아이스인데 두더지의 눈으로 보는 거죠. 두더지의 눈으로 이제 땅을 뚫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그런 성분 혹은 땅이라는 프로퍼티조차도 디지털 건축에서는 그거의 속성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의 연속 중첩된 공간들을 디지털 건축에서는 저감도 같은 것들 사용해서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교훈으로다가는 이걸 회전을 해서 막 다. 그건 애니메이션 다음 프로세스고요. 네. 이거는 여기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6시간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폼즈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는 이쪽에 LA 문화센터를 모포시스가 할 때 저렇게 많은 얼터너티브들을 굉장히 간단한 이제 3차원 프린팅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예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이젠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요. 두 번째가 제가 민열리 선생님하고 같이 일했던 것들이고요. 쭉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넘겨주시고요. 민열리 선생님 굉장히 스케치를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차원 모델 같은 거 기본적인 와이어프레임을 해드리면 거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이것들로 이제 보스턴 시장하고 보스턴의 시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런 것들은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모델로 저런 식으로 왼쪽에 디지털 모델로 검증을 하고 또 피지컬 모델이라고 그러죠. 물리적인 모델로도 검증을 하는 것들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거치고요. 발전이 계속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했던 게 107개 이런 식의 4개나 2개를 갖추는 그런 것들이 엔지니어들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오버에럽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링 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뽕피드 센터라든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그 당시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맡겨버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는 대신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좀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약간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증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비, 기계, 구조, 그런 엔지니어들이랑 다 얘기를 하죠.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떤 텔커뮤니케이션 합니까? 뭐, 이쪽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저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이렇게 대화, 회의를 하면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들이 재료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재료가 정해지면 무게가 나와요. 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강관이다. 그랬을 때 무게가 어느 쪽으로 쏠렸을 때 이게 얼마큼 돼야지 이 강도가 얼마큼 돼야지 버티겠다. 그런 구조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건축가가, 난 이거 어떤 재료든지, 타이팅을 쓰든지 나는 이거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건축가한테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클라이언트, 돈 내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작품을 끌고 쓸 수 있는 거죠.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처럼. 영화 감독의 심이 비유되긴 하는데요. 저는 영화 감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 건물의 사이즈가, 포토필드라고 그러죠. 이거, 미국 미식주장 17개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고요. 단 4명이서 설계했습니다. 쭉 넘어가 있죠. 이런 속에 다 틀린 트러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모델이었었고요. 모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발표해야 할 때 하는 모델입니다. 전에 옛날 건물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점점 인간이 그건 좀 적인 것 같아요. 공간을 자꾸 찾으려는 거. 옛날에도 모든 사람이 기둥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공 대형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을 없애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둥이 있으면 조립이 747이나 이런 거 조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둥이 없는 데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 있으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무주 공간들은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공간에 기둥이 없으면 얼마나 커다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의. 구조를 풀어낼 때요.
굉장히 커다란 장스팬이 되면 될수록 구조의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기가 무료일수록 공간 활용도가 높으니까 또 그렇죠. 가치를 창출하는 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건축에서 밝혀진 12m, 9m 이런 그 일정 간격의 그런 기둥 간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킬 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밝혀졌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검증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제 전공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끼는 4대 법칙. 아주 거기에 보면 약간 사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이것들은 제가 설계했던 피츠버그 컨벤션 센터입니다. 근데 이런데, 현수구조죠. 저런 건 어디다 숨깁니까?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션하고 이런, 벤틸레이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노출됩니다. 그런 것들은 노출시킬 수 없고. 이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관관이고. 신기해서 좀. 이거는 이제 보스턴 컨벤션 센터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제가 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데요. 저렇게 커버가 끼어져 있고요. 약간 더 흉측하게 이제, 돈이 좀 모자란다고 흉측하게 또 됐는데. 이거 보고 지금 자꾸 슬프니까 빨리 넘어가요. 이거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중에 저기도 괜찮게 졌더라고요. 잘 졌습니다. 다들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도 이런 느낌이 아까 제가 저랑 같이 상당히 멋있는데. 프랭크 게리가 이제 가장 디지털 건축가 중에서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디지털이 뭔지 잘 몰라요. 컴퓨터인데 예전에 스카우트 할 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C로 시작되는 거 그거 뭐냐 그래서 컴퓨터 할 때 그거 이러더라고요. 이분 컴퓨터 몰라요. 이분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전화의 또래 되는 MIT에서 박사 받은 중국 애가 있어요. 중국계 미국인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역공학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막 냅킨에다가 그려오고요. 그럼 막 찰흙으로 뭘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스캐너 가지고서 쭉 지나가가지고 디지털 파일들을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그 디지털 파일을 만들면은 그걸 이제 오토캐드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냐 하면은 전공이 제가 건축 설계하고 CAD인데요. CAD 시간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보잉 777 날리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한 7부작인가 그러고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앉아있어 봤더니 이걸 왜 보여주나 했더니 카티아에 대해서 역설을 하려고 보여주더라고요. 카티아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백, 백 몇십 개국에서 부품을 해가지고 한 번에 조립해서 날았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다. 건축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클레이 모델이죠. 클레이 모델을 만들고 역공학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많은 역공학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저런 한 가지 모델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것도 BIM이죠. BIM이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한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인테그레이션 시키겠다는 소리고요. 그것들로 완성된 게 월트 디즈니 센터부터 시작한 더 많은 타이타늄 모델들이고요. 잠깐만 가주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일 처음 여기 검은색의 1, 2, 3번의 빌딩들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이제. 근데 월트 디즈니 미망인이 월트 디즈니가 죽고서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공모, 현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프랭크 게리하고, 시저 펠리하고, 아라타 이스아키라는 분이 세 명이 붙었는데요. 프랭크 게리 선생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안처럼 됐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자기는 해체주의 건축가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어왔어요. 그래서 저 중간에 에이트리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 다음으로 이제, 디즈니가 그때
그 애니메이션 몇 개 잘못 만들어가지고 거의 도산위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10몇 년을 끈 겁니다. 다행스럽게. 10몇 년을 끌었는데 그때에 프랭크 베리의 선생님하고 저희 그 사무실의 기술들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파리의 어메리칸 센터라는 것들이 이렇게 돌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선형으로 지는 것들을 한번 시공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걸 비슷하게 두 번째 안으로 바뀌었고,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안이 이제 이런 타이템으로 설계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시공이 됐어요. 계속 오래 쓰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때 타이템이 굉장히 비싼데, 그, 러시아가 제조단일 때 굉장히 싸게 팔아서 이걸 질 수 있었다고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타이템은 상당히 비싸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독특한 커스터마이즈된 건물들을 만들 때는 저런 웹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저렇게 마크업하고 프로토타입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다 거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90%의 건축가들의 미래라고 보는 거죠. 카티아의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고요. 구조 계산하는 모듈도 있고, 뭐 저기 온도가 아니라 저기 구조의 압력의 분포를 보여주기도 하고, 부재의 결합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 헤드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모습. 사실은 저도 카티아를 한 20년 이상 초기부터 했거든요. 공기 디자인할 때. 최근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카티아가 이게 소프트웨어를 팔았는데 그 불안정해가지고 조금 심하게 해서 막 죽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지금은 저도 사실 카티아는 많이 알지 못하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던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상당했었고요. 요거는 이거 이제 공사 현장이고요. 이제 카티아를 사용을 하면 프랭크 게리는 게리 테크놀로지 GT라고 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회사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하청 업체, 용역 업체들은 전부 다 카티아를 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완전히 동일화 싱크를 시켜가지고요. 이쪽에서 공장으로 곧바로 카티아 모델을 날리면은요. 그거에 의해서 HM들이 재단이 돼가지고 바코드가 붙여서 오면은 저렇게 현장에서 레고를 만들듯이 바코드를 쭉쭉 긁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BIM 미래죠, 이렇게. 이게 저희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하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같은 패러다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서 G랩이 지금 작품들을 하고 있는지요. 간단한 G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산 파트너스라는 이제 4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규모 사무실이 있거든요. 한 5위 안에 듭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게 연매 추적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무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10몇 년 전에 포스코 건물할 때 굉장히 비싼 설계비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설계비가 떨어지는데 이 정도쯤에 어떤 부가가치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얘는 개발해다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무실이 돼보자. 그런 취지로 출발한 처음이고요. 동숭 지금 아트센터에 동숭 아트센터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는 장소고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저 팔각 성냥처럼 생긴 저 건물이 이제 폭스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폭스부는 뭐냐면은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에 사람들이 죽을 때 나무 인형을 이렇게 거칠게 깎아가지고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우든 피겨를 갖다가 전시하는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용수판이라는 그런 다음 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용수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요. 이게 제일 처음은 이제 잠자리 날개였습니다. 잠자리 날개를 가지고 저런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잠자리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가지고서 모티브를 가지고서 어떻게 좀 유기적인 그런 형태를 찾아볼까. 저희 첫 번째 프로세스, 두 번째 한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저걸 보로노이라고 합니다. 저 보로노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로노이 수열, 생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원하는 칼큘레이션 점을 찍어 나가면 컴퓨터가 이렇게 칼큘레이션을 해줘가지고 저런 셀의 집합들을 만들어주거든요. 세포의 집합들을 만들어주는데 제일 처음 아이디어가 이제 상엽 위에 있는 저 도깨비 저 용수판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더블 레이어 형식의 이제 매피를 만들어 본 얘기고요. 이게 마크업입니다. 마크업하고 이제 저쪽 오른쪽이 프로타입이죠. 실제 1대1 사이즈입니다. 1대1 사이즈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디자인을 검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재료는 뭡니까? 내가 스크래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굉장히 특수 플라스틱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저걸 찾아냈는데 거의 1년 정도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만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인정하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이렇게 좀 비어있는 알루미늄 이런 거보다는 쌉니까? 금속이나 메탈. 싸죠. 비어있는 알루미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요. 저런 것들이 디지털 건축물의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저런 비선형의 공면들이 가능하려면은요. 예전의 기술 같은 경우는 목형이라고 합니다. 목형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압착 성형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목형이라는 거 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씩이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요. 저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성형을 해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플라스틱이 유리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깎아내리는, 디지털로 깎아내리는, CNC 라우터 같은 거 깎아내리는. 근데 저게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르다면, 패턴이 없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내리는 거를 1년 동안 저희가 미친 듯이 한번 하는 거죠. 비모듈이어야만 네. 디지털 건축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대량 맞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10개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사실은 모순적인 단어죠.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건축을 보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의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단어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런데 매스 프로덕션, 벗어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만 지금은 받아들여 주시는 것들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통 디지털이라는 거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디지털이라는 거와 패브리케이션은 약간 좀 아날로그, 약간 좀 모순된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좀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오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학술 용어고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학술 용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요, 요즘에는. 예, 저희 IT 쪽에는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가상 생산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도구, 데이터가 디지털이냐, 아니면은 가상으로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서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굉장히 넓게 전자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도 가깝겠네요. 디지털 포맷에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계가 깎아내는 거죠. 기계가 깎아내서 인간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거죠. 물론 그 비용이 지금은 인건비보다 비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대체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 건축은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런 비모듈로 된 저는 이거 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모듈로 된 웹키를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무슨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가 됩니까?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되겠죠. 근데 저것들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게 약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요. 디자인에서 스코어라는 저는 아이폰이 독특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이제 독특한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개의 방식을 가지고서 제가 거기에다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3차원으로 접었을 때,
면들이 인식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도시 스케일에서 인식되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한 거고요. 저기 이제 어린이 치과에서 컨셉이 피터팬 이제 행복한 생각하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 집 정도로 이제 컨셉을 잡은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저는 이제 1대1 모델입니다.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알루미늄 판넬이죠. 알루코 패널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저걸 이제 CNC 라우터를 잘라본 거죠. 이런 거는 좀 마티스 기분도 나고 그러나. 그렇죠. 네. 마티스라고 해서 마티스 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이건 이제 마티스 말씀하셨으니까요. 파라트를 응용해 본 거고요. 이제 저렇게 이제 퍼즐, 건축물의 웰티가 퍼즐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이제 상징하는 저 귀 같은 퍼즐 4개가 이제 한 유니트고요. 저것들이 반복이 돼서 마치 랜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자세하게 보면 저 4개의 유니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반복되는 유니트 위에다가 미키마우스 제가 한 번 더 그려본 겁니다. 저렇게 접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또 이제 3차원의 물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의 컨셉을 이제 진행해 보는 거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류의 그런 스터디를 해본 겁니다. 길병원은 이제 인천 길병원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빨리빨리 보시죠.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그림으로 이제 보시고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좀 자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자연이란 그 올게닉한 쉐입들이죠. 전부 다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랜덤하고 자연이 디자인한 그런 패턴들은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라든지 로코코, 특히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 로비에 있는 그 로비 데스크, 9m짜리 로비 데스크를 이제 설계한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거고요. 저렇게 속에 있는 저 웹피는 이게 힘을 받는 누르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 본 거죠. 저희가 이것도 뭐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레이저 커팅 해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택 설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오브제, 저희가 3.0cm 오브제를 한번 해본 거고요. 선반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100년 전에 사람들이 1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이제 상상도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서 봐라. 네가 아는 만큼밖에 상상을 못한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미래에 좀 더 가깝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이건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좀 머리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예술적인 오랜만에 엔지니어링과 예술적인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저는 많이 즐겼는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지요? 지금 상당히 이분은 평생을 완성을 하셨는데 한 20, 30분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Q&A 시간을 잠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저는 이번에는 피플입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질문들인데 이런 어떤 주위의 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뭐 전대 충분히 됐습니다. 뭐 더 부가가치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건축을 하고 시작하고 이런 학생들이,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뭐 상상력을 더 가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상상력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자꾸 조그맣게라도 상상을 하면, 나중에 커다란 상상이 되는데,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들어오신 분들에게, 건축에 대해서 좀 자기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이 요즘에 제일 답하기 힘든 질문이고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답해드릴 수 없고, 진지하게 말씀해드릴 수 없어서 곤란하긴 한데요. 예전에는, 설계라는 것들은 건축 경우에서 엘리트들이 했다고 자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을 새고, 늦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서 똑똑한 애들은 뭐 사법고시를 본다, 아니면은 뭐 MBA를 가서 유학을 떠난다, 아니면은 뭐 건설회사를 간다. 그래서 설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설계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외과 의사랑 비슷한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편안한 삶이라든지 뭐 그런 거랑은 요즘에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예술이든지 뭐 편안함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을 하고, 대중과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고, 먼저 앞서 나가고, 그것들을, 트렌드 같은 것들이랑 그런 것들을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먼저 나가서 정의하고, 그것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런 것에서 희열을 느낀다면은 이 직업은 맞는 거고요. 네. 뭐, 같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누구 남편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돈 많이 적게 벌지는 않아요. 근데, 미친 듯이 많이 벌지도 않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속대적인 거를 할 때는 뭐 딱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냉소적이네. 공대를 다녔을 때 그래도 제일 공대에서 예술적인 느낌을 잃지 않는 데가 유일하게 건축과인 것 같아요. 좀 부러웠었는데 제가 아까 뭐 틈틈이 질문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끊는 식으로 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저도 부가가치를 높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후배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약간 좀 비즈니스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비즈니스를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할 땐, 이것도 좀 냉소적인데, 이게 비거리를 팔게 되더라고요. 비거리를 팔면은 믿어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영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냥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학위를 보고, 그런 다음에 믿기 시작하면 또 밑도 끝도 없이 믿어요. 뭐 그런 좀 한국 사회는 좀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들을 높은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계속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건축은 5년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요. 건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학 계열에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또 다른 뭐 몇 시간의 문제, 토론의 문제긴 한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교육받을 것 같고요. 왜 바뀌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적인 스탠다드 맞춘 것 같고. 미국에 비해서 여기 우리나라가 건축 인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보세요. 건설 자체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건축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냐. 프레스커 프라이스를 뭐 3번이나 받은 뭐 이런 디자인 잘하는 나라가 아니냐. 물어보면은요. 그 중에서의 작가들의 답변들은 우리나라는 건설을 잘하는 나라지 건축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난 겸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건설을 잘하는 나라다. 엔지니어링으로 오랜 지금 경험이 있어서 빨리빨리 싸게 좋게는 잘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싸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확실합니다. 공기 단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에 맞고요. 근데 거기에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건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모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맹신했는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한국적인 거가 좀 관심이 그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두라는 부분들은 참, 우리 좀, 나이를 먹으면, 나름대로 정체성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이나 이런 데에도 이렇게 좀 한국만의 냄새가 나는 정체성이 아까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건축은 한국 건축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답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제가 진짜 제 전공이 아니고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수구 출신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건 어느 분야든 똑같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문화의 원료를 흘러가가지고 그걸 심취작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거기에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한국적인 거를 찾아서 그것들을 재가공해서 세계에 팔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CNG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